선거판을 다 리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해서 분당갑에서 가장 먼저 그 사옥을 지은 것이 안랩입니다. 의혹을 넘어 수사가 필요한 후보자들을 단지 천내각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정쟁의 의도로 여러 가지 의혹을 부풀리고 키워왔던 것인지 참 딱하기만 합니다. 경기 때문에 저는 픽스텝은 어렵고요. 이번 달에도 한 0.25%포인트 정도 올릴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객관적 수치만 보아도 우리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이재명, 안철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두 사람이 두 달 만에 정치 전면에 나섭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선거 판도가 요동을 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선거도 선거지만 결과에 따라서 두 사람 모두 당권 가도와 맞물리면서 더욱더 결과가 주목됩니다. 새 정부 출범을 나흘 앞둔 가운데 청문회 전국은 여야 간 수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전국 분석합니다. 네, 두 대형 정치인은 각각 인천 계양을과 경기 분당갑으로 출마합니다. 특히 이재명 고문의 경우 총괄 상임선대위원장도 맡아 그 역할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먼저 김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재명 상임고문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나서달라 요청했고 이재명 상임고문도 동의했습니다. 지방선거 총괄 상임선대위원장도 맡습니다. 전체 선거판을 다 리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해서 거기서 원내 입성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지낸 전통적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이 고문은 당의 결정 이후 자택에서 원내 측근 그룹인 7인의 의원들을 만나 출마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안 나오려고 그러셨던 건데, 잘 아시다시피 인천에서 요구가 좀 강하게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비대위에서도 좀 선당후사 정신을 발휘해달라 그러니까. 오늘 입장을 안 내실 것 같고요. 약간 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야기 들으시고. 예. 민주당이 이재명 고문을 인천 계양을에 전략 공천한 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김은혜 전 의원의 경기도지사 도전으로 공석이 된 분당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 몸을 던질 생각이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가 분당갑에 있는 안 위원장은 지역 연고 없이 출마하는 이재명 고문을 향해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후보가 연고가 있는 곳에 출마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상식이자 도리입니다. 이재명 고문께서는 당연히 저는 분당갑 내지는 이 경기도 쪽에서 출마를 하시는 것이 분당갑은 박민식 전 의원 등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선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분당갑 지역구 의원을 지낸 김병관 전 의원을 공천하며 2년 만에 탈환에 나섰습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이재명 고문과 안철수 위원장이 보궐선거에 동시에 등판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사활을 건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이렇게 두 사람의 동시 등판, 전면 복귀한 두 정치인은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명운도 걸려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당권을 잡는 경로를 고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는 물론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지방선거전을 이끄는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초고속 복귀 배경에는 쉽지 않은 수도권 판세를 뒤집는 역할을 해달라는 지도부의 끊임없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치로 동원해야 합니다. 이재명 상임 고문을 차출해야 합니다. 이 고문은 보궐선거에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인수위 활동을 사실상 마치는 시점에 국회의원에 도전할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단일화 이후 2달 만에 정치 활동에 다시 시동을 건 겁니다. 분당갑에서 가장 먼저 사옥을 지은 것이 안랩입니다. 제가 안랩의 경영자로 있을 때 이쪽에 판교에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고문의 경우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인천 계양을을 택했지만 지역적 연고가 없다는 점에서 명분은 약한 게 사실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방탄 출마로 규정하고 저격 공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원내 입성해서 본인에 대해서 진행되려고 하는 여러 수사에 대해 가지고 방탄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과 관련해서도 이 고문의 대항마로 인천 계양을에 나서야 한다는 이른바 험지 출마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험지에 가서 우리 외연을 넓히는 활동을 해서 당선되어 오시면 당으로서도 힘이 되고 본인에게도 정말 그 입지를 정책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재명 고문이나 안철수 위원장 모두 국회 입성 뒤 당권을 잡는 경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쉬운 길을 택했다는 비판은 넘어야겠지만 어찌됐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지방선거까지 승리로 이끈다면 당대표로 가는 길이 한결 수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게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본인 선거에서 패배하면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게 분명하고 설사 본인만 살아 돌아오고 지방선거에서 당의 승리를 이끌지 못한다면 다시 위기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두 거물 정치인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6월 선거 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 후보자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국회 인준이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총리 후보자는 지명하지 않겠다고까지 밝히면서 배수의 진을 친 거죠. 민주당을 향해선 발목 잡기라면서 새 정부를 부정하느냐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과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 속 윤석열 당선인이 한 후보자와 직접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선인은 통화에서 새 정부 총리는 한 후보자 한 명뿐이라며 한 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발목 잡기식으로 인준안이 부결되면 새 정부를 부정하는 거로 보고 다른 후보자 지명 없이 부총리 대행으로 정권을 시작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고 윤 당선인 측은 밝혔습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아빠 찬스 논란 중심에 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민주당 태도에 따라 임명 강행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사실상 선전포고한 셈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총리 없이 가겠다는 윤 당선인 측 발언은 일방 독주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딜을 하기 위해서 부적격인 사람을 적격으로 만든다? 이거는 국회의원의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국회의 의견들을 여전히 좀 잘 수렴하겠다. 국회의 뜻을 잘 받아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당선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대치가 이어지는 사이 대통령실 인선이 추가 발표되며 새 정부 윤곽은 대부분 드러났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에는 임상범 주 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 경제안보비서관에는 왕윤종 전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가 내정됐고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실의 국정홍보비서관은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국민소통관장은 김영태 전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부사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인사수석을 대신할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시민사회수석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이상협 네이버 대외협력 이사대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취임 전날인 9일까지 대통령실과 차관급 인선 등이 차례로 공개되는데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 국정원장 등은 취임 직후 발표될 계획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이렇게 당선인도 나설 만큼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총리 공백 상황이 차츰 현실로 다가오자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쥐고 있는 카드는 많지 않은데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에 또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까지 따져볼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오는 10일 이후부터 국회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때와 달리 대통령 신분이 돼야 합니다. 문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간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장관과 달리 총리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의혹을 넘어 수사가 필요한 후보자들을 단지 천 내각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국무위원 제청권을 가진 총리가 인준되지 않으면 다른 장관 임명도 줄줄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김부겸 총리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제청한 뒤 수 후보자가 총리 대행을 맡는 대안이 있긴 하지만 여러모로 국정운영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행보를 새 정부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애초에 정쟁의 의도로 여러 가지 의혹을 부풀리고 키워왔던 것인지 참 딱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속내는 좀 복잡합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제2의 조국 프레임으로 번지면 6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입니다. 확대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총리 인준과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정 후보자의 낙마를 윤 당선인 측에 권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신뢰하느냐 또 신뢰하지 않느냐 이 그런 국민 수용성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겉으로는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원희룡, 이상민, 박보균 후보자까지 장관 후보자 5명을 부적격 인사로 못 박았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앉아야 할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공수처 조사실 의자 아닌가. 여기에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내정자를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에 비유하며 윤 당선인의 인사를 직격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총리 인준 거부로 인한 새 정부 국정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청문정국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의 수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하며 2차례나 사표를 냈던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검수완박 의결 사흘 만인데 다만 검찰총장 외에 검찰 간부들은 검찰 사무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백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지 사흘 만입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한 차례 사표를 반려했지만 김 총장이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면서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이 두 번째 사표를 제출했을 당시 이미 사의를 수용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자 김 총장은 공식 퇴임식 없이 검찰을 떠났습니다. 김 총장은 직원들에게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죄송스럽다면서도 검찰은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검찰은 저력이 있으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 사표는 받아들였지만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급 검사 8명에 대한 사의는 반려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총장 이외에 검찰 간부들까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검찰 사무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의 반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새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하고 김 총장의 사표를 다음 정부에 넘기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사의 수용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서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으로 넘긴다는 이전 합의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구성은 재논의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전임 원내 지도부가 후임 원내 지도부의 법적 책임과 권한이 있는 부분까지 정하는 건 권한 밖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검수완박 악법 합의에는 이행을 촉구하더니 국민에게 박수받은 원구성 협상은 파기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자기 기만이자 민심 역주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10일 윤석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외빈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미국은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이른바 세컨드 젠틀맨을,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을 취임식에 파견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뒤 통상 이루어지던 카퍼레이드는 이번엔 열리지 않습니다. 홍주희 기자입니다. 오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외빈은 주한 외교사절을 포함해 300여 명입니다. 중국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 부주석이 방문합니다. 역대 중국 측이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보낸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으로 분류됩니다. 새 정부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한미 동맹 강화인 만큼 왕 부주석이 중국의 견제 메시지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축하와 앞으로의 유대관계를 좀 돈독히 하자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앞서 미국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으로 세컨드 젠틀맨이라 불리는 더글러스 에모프 등 8명을 취임 축하 사절단으로 공개했습니다. 일본도 강요급 인사를 파견합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의 참석이 유력한데 일본 내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는 전직 대통령들과 유가족들도 빠짐없이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경우 실제 참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장거리 이동이 건강상 어렵고 해서 참석은 좀 어렵지만 저희들은 초청하는 입장에서 최선의 예우를 갖춰서 초청장을 갖다 드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사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기조 아래 자유와 공정,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시대 정신이 담길 전망입니다. 보통 취임식이 끝난 뒤 새 대통령이 청와대로 향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던 카퍼레이드는 이번엔 열리지 않습니다. 취임식장인 여의도 국회에서 새 대통령 집무실인 용산까지 이동하는 길에 카퍼레이드를 진행하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취임 준비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달 하순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해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대북 강경파인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 인준안이 미 상원을 통과해 16개월간 공석이었던 자리에 곧 부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한일 순방에서 안보동맹 심화와 경제관계 강화, 코로나19 대응 등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북한 문제는 분명히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다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북한의 지속적인 영내 불안전 행위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공약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Biden will make clear that our commitment to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ese allies, reiterate our commitment, I should say, including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is ironclad.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서욱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확장 억지를 위해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지킬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확장 억지란 미국의 우방이 제3국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억제력을 확장해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핵 우산을 구체화한 표현입니다.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대북 강경파로 통하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의 인준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Doing all possible to defend against a rogue regime in North Korea.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임명을 받으면 한국으로 부임해 오는 20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앞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미국의 국방정보기관들이 이달 중에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CNN이 현지 시간 5일 복수의 정보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동안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를 해왔으며 이달 말까지 실험 준비가 완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CNN은 이달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일본 순방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7번째 핵실험으로 지난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5년 만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미사일 발사 후 다음 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 주요 북한 매체들 모두 전혀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4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북측 반응 등 별다른 동향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이거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이례적인 침묵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머지않아 후속 발사를 한 뒤 한꺼번에 선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난 1월 25일 북한은 순항미사일 2발을 쏜 뒤 즉각 보도하지 않고 이틀 뒤 이루어진 전술유도탄 시험과 함께 28일에 함께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가 목표에 미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일단 실패라는 평가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새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등을 전후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여전합니다. 북한은 완벽한 핵 보유국이 되기 된다라는 그런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침 이 기간에 우리 취임식을 비롯해서 한미 정상회담까지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이런 부수 효과, 결국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는 건데요. 군 당국이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북한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상응한 대응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해 UN 차원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발 악재로 직격탄을 맞은 금융시장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급락으로 우리 증시도 하락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1,270원을 넘어서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말에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2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증시 급락에 따라 우리 증시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06포인트, 1.23% 내린 2644.51에 마감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으로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2.06% 하락한 66,500원에 마감했습니다. 특히 성장주들이 직격탄을 맞아 네이버는 3.55%, 카카오는 5.28%, 카카오페이는 8.17%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15.84포인트, 1.76% 내린 884.2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고 하루 뒤 나스닥이 5% 가까이 폭락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5월 FOMC 결과가 시장에 좀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3%를 상회하면서 이제 좀 고밸류에이션 업종 중심으로 좀 매도 압력을 많이 가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4원 오른 1272.7원으로 다시 1270원 선에 올라섰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한국은행 역시 오는 2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난달에 이어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 유력합니다. 경기 때문에 저는 빅스텝은 어렵고요. 이번 달에도 한 0.25%포인트 정도 올릴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금리 역전으로 인한 외화 유출을 막고 물가를 관리하려면 앞으로도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박병현입니다. 네, 중국은 수도 베이징이 식당 영업을 중단하고 등교를 금지하면서 봉쇄 직전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넉 달 뒤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안 게임도 전격 연기됐는데 더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베이징의 모든 식당의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처음에는 식당 안에서만 음식을 팔지 못하게 했는데 일부 지역은 배달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我们上午9点接到通知是可以开外卖的，但是后来城管到我们店说不能开。 특히 도심 차오양구에는 재택근무령이 떨어졌고 버스와 지하철은 무정차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베이징 도심에 있는 이면도로 식당 갑니다. 평소 같으면 직장인들로 붐비는 점심시간이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산한 편입니다. 인근에 있는 중학교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치원과 초중 고교의 등교를 약 2주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외출과 이동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베이징은 거의 봉쇄 직전의 단계입니다. 중국 당국은 봉쇄 위주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 입장을 한 번 더 분명히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결정사항인데 이번에는 경제 걱정도 쏙 빠졌습니다. 要毫不动摇坚持动态清零总方针，不麻痹、不厌战、不侥幸、不松劲儿。 이런 상황에서 오는 9월 항저우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시안 게임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인데 개최국인 중국의 입장이 많이 감안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달로 다가온 중국 청두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연기됐습니다. 중국은 더 강력하게 봉쇄를 해서라도 제로 코로나를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9월 아시안 게임까지 연기한 것은 시 주석의 연임이 결정될 올가을 당대회까지 지금의 통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동안의 방역이 성공적이었다라는 자평이 나왔습니다. 다만 백신 피해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선 고개 숙여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백신 피해자 단체는 현 정부의 백신 정책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말 중대본이 설치된 뒤 2년 2개월 만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까지의 방역 조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누적 사망률과 누적 치명률이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나은 수준이란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객관적 수치만 보아도 우리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전면적인 봉쇄 없이 이루어낸 것도 값진 성과입니다. 김 총리는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참여해서 이룬 방역의 성과를 근거 없이 폄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자평하는 동안 백신 피해자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한 문 대통령의 지난해 기자회견 발언은 거짓말이었다며 문 대통령과 김부겸 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3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그 추운 겨울 길에서 다 얼어 죽었겠죠. 정부에서 누구 하나 남편에 대한 죽음의 위로조차 해주지 않았고 정부도 백신 피해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국민들께 그러면서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모든 국민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유가 많은 백신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이에 적합하게 개량된 백신으로 받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그래도 남는 물량은 해외 공여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유행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나흘 만에 다시 2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환자 규모가 줄고 있지만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양성 예측률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 검사로 확진 판정을 내리는 조치를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 규모는 나흘 만에 다시 2만 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전날보다 15,000여 명, 일주일 전보다는 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감소세의 휴일이었던 어린이날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까지 겹치면서 확진자가 급감한 겁니다. 유행 크기가 줄면서 위중증 사망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째 400명대를 유지했고 하루 새 숨진 환자는 48명으로 지난 2월 21일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피해 규모에 맞춰 정부는 병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최대 3만 3천여 개에 달했던 병상은 1만 7천여 개까지 줄었지만 가동률은 20%에 못 미칩니다. 이에 추가 감축을 예고한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한 중증 병상 관리에 집중하겠다며 고위험군에 대한 우선 치료를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분명히 중소규모의 유행이 반복되거나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는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로 인정하는 조치 재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양성 예측률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을 연장하는 방향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허용되는 신속항원 확진 인정 조치를 얼마나 더 연장할지는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경기 김포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에서 질소 가스통이 폭발해 작업자 6명과 이후에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굉음과 함께 터진 사고가 공장 주변까지 뒤흔들면서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직 인적이 드문 이른 아침, 고요하던 공장 주변이 갑자기 흔들립니다. 태풍이라도 온 듯 공장 문이 힘없이 떨어져 나가더니 순식간에 희뿌연 연기가 검은 파편을 쏟아내며 일대를 집어삼킵니다. 흰색 연기들이 뿌옇게 이 동네에 쫙 뒤덮었고 재들 확 날리면서 이제 조금씩 가라앉는 게 거의 한 30분 정도 걸렸고요. 연기가 거친 뒤 드러난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뼈대를 드러낸 공장 주변에 산산조각난 파편들이 가득합니다. 경기 김포 하군리 산업단지에 있는 열처리 업체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아침 7시 반쯤. 금속 열을 식히는 데 쓸 질소를 통에 담아 공장 밖에 뒀는데 굉음과 함께 갑작스레 폭발했습니다. 시운전 중에 그런 거, 시운전. 일단 아무리 못 견뎠으니까 폭발했겠죠. 사방으로 뻗어나간 파편에 일찍이 출근했던 작업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차량 10여 대가 부서지고 주변 공장 등 건물 6동까지 파손됐습니다. 지금 화장실 같은 데나 사무실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러니 보통 심각하지 않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다음 주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지난 1월 27일에 시행이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로 100일을 맞았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 대책이 강화됐지만 중소기업 절반은 법의 의무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변화가 찾아온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3공장. 작업 실적이 적거나 65세 이상인 안전 취약 근로자는 미리 중점 관리합니다. 투입된 이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작업자들은 안전 사항에 오디터 관점에 있어서 특별 주의를 당부해. 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자에게 몸에 연결된 줄은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합성 섬유와 쇠줄을 섞어 만든 안전대 젬줄은 기존의 줄보다 20배 더 질겨졌습니다. 지게차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사람이 있으면 인공지능이 지게차를 제어하고 경고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작업자 위치는 GPS로 파악 가능하고 설비 출입은 스마트 자물쇠로 실시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스마트 안전조끼는 실시간 촬영이 이루어지는 바디캠과 가스 검지기 등을 갖췄습니다. 크레인 같은 중장비가 활용되는 건설 현장에선 안전관리 센서가 적용됐습니다. 일정 각도 이상으로 기울거나 진동이 감지되면 경고가 울려 사고를 막는 겁니다. 이 IoT의 센싱 기술, 통신 기술과 데이터 분석 기술들이 사람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위험에 대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어서 안전모에 부착된 카메라로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고 소통이 가능한 스마트 헬멧도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뭐 문제 없지? 그래. 천천히 내려오고. 근로자가 쉽게 착용할 수 있고 추락대 0.2초 안에 충격을 줄여주는 에어백도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절반은 중대재해법의 의무사항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의 양극화 문제 해소가 산업 현장이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614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파생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도움을 준 전직 전산 담당자가 공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투자를 도와준 돈이 횡령금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옷에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원 입구로 들어갑니다. 우리은행 횡령금 614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전직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직원입니다. 경찰이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공범의 존재가 확인돼 지난 4일 체포됐습니다. 횡령금인 줄 모르셨습니까? 혐의 인정하세요? 대가를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전업 주식 투자자인 A씨는 횡령 직원이 옵션 거래를 할 때 차트 매매 신호를 알려주면서 도움을 주고 대가로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과거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7년 동안 전산 담당자로 일했는데 지난 2005년부터 4년간 본점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횡령 직원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거래를 도와준 돈이 횡령금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가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행 돈을 횡령한 직원과 동생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자금 횡령하려고 문서까지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 없었습니까? 동생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된 뒤에는 형이 횡령한 돈인지 알고도 계좌를 제공하고 사업에 이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재드본 골프장 리조트 개발 사업 외에 다른 데 어디에 썼습니까? 경찰서 왔다가 다시 가려고 했던 이유 특별하게 있습니까? 경찰은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해 피의자 집과 차, 예금 잔액 등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파생 금융 상품과 동생 사업 등의 횡령금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횡령 액수가 크고 기일이 오래돼 추적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치로 동원해야 합니다. 이재명 상임 고문을 차출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이번 선거 선대위에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것으로 저는 분당갑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제 몸을 던질 생각입니다. 분당갑에서 가장 먼저 사옥을 지은 것이 안랩입니다. 판교의 그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가장 먼저 이곳에서 또 사옥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공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안철수 대표는 다른 공천자들과 마찬가지로 단수 공천과 경선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말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말이 바뀌었다면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사실상 대선 시즌2.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 고문과 국민의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란히 보궐선거에 등판하면서 선거 판도가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후속 절차를 두고 여야 신경전도 여전합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또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좀 따로 떼어서 얘기를 해보죠. 먼저 이재명 상임 고문. 사실 며칠 전만 해도 좀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는 분위기였는데 며칠 만에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3월 9일이 대선이었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만에 정치 예선에 전면 복귀를 한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항을이나 분당갑 이전에 일단은 이재명 고문이 이번 지방선거의 차출론 그 자체가 일단은 갑론을박이 많았고 우려의 시선이 상당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걱정들 때문인데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에는 0.7%포인트 차이로 졌고 역대 민주당 후보들 중에 가장 높은 득표율을 자랑했던 후보입니다. 그러면 이 자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당의 고민이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충분한 휴식과 그다음에 성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산을 보존해 가야 된다. 소모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어려우니까 지금 빨리 역할을 해서 동력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의견이 있었던 거죠. 네. 이 두 의견 중에 이재명 고문이 지금 지방선거 어려우니까 책임감에서 지금 또 출마를 하게 된 것 같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당의 큰 자산이니까 한 1년 정도는 재충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왜냐하면 출마하면 또 다퉈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뭐 책임감에서 고심 끝에 선택했기 때문에 잘 해나갈 거라고 또 믿습니다. 네, 적지 않은 평론가께서 이 시간에 책임 정치를 많이 언급하셔서 한번 대변인님께 질문을 드려봤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도 뭐 예견됐던 일인데요. 사실 이재명 상임 고문이 지금 총선에 재보궐에 등판하겠다라고 이제 민주당이 결단을 내렸는데요. 사실 이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지금 지방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의 그 민생을
정말 그 최전선에서 돌보는 이제 그런 역할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같이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가 지금 치러지는 것인데 이제는 이 지선과 재보궐 선거가 사실은 대선의 연장판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려를 표하고요. 네. 사실 대선이 끝난 지 지금 채 2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선거라는 것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기 마련인데 패자는 당연히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더 나은 정치를 이제 국민들 앞에 보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도 성급하게 급한 결정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 문화가 조금 더 후퇴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우려를 좀 나타내 주셨는데 아무튼 두 사람의 등판으로 뭐 대선 2라운드라는 아까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미니 총선급으로 이번 선거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관련 발언들 모아봤거든요. 들어보시죠. 지도부가 이재명 상임 고문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개항 을에 출마를 하고 또 동시에 이번 선거 선대위에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것으로 오늘 비대위가 결정을 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저는 분당갑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제 몸을 던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을 시켜서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와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총괄 상임선대위원장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개인의 개항을 해서 결과를 떠나서 당에서도 좀 역할이 중요해졌거든요. 결과에 따라 좀 어떤 본인의 정치적 운명도 좀 걸려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한 일각에서는 이재명 고문의 개항을 출마가 꽃길 걸으려는 거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총괄 선대위원장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역구 선거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이고 전국 선거를 지휘하겠다는 거라서 이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이재명 고문도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책임 의식에서 지금 출마를 하고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침 또 그 아까 자막처럼 공천 직후에 7인 회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참석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재명 고문이 많이 고민했지만 선당 후사 정신을 발휘해달라는 당의 어떤 요청을 받고 결단을 내렸다면서 이제 출마 배경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사실 명분을 지금 만들려고 민주당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사실 인천 계양을 출마를 꽃길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그 선거 책임까지 지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본인의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그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인천 계양을만큼 좋은 곳이 없고 이거는 수치적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은 꽃길이라는 뭐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정치라는 것은 실리도 중요하지만 명분이 더 중요합니다. 명분을 잃었을 때는 사실 명분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그 실리조차도 사실 날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재보궐선거라는 것이 지역구 의원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대표성도 당연히 갖는 것이 우리 정치 체제 하에 있는 것인데 네. 이재명 상임고문회 같은 경우는 사실 성남에서 정치를 쭉 했고 경기도에서 정치를 하다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된 분입니다. 근데 이제 뜬금없이 이제 인천으로 출마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이건 정말 꽃길만 걸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바로 국민의힘도 그런 부분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서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갑이 아니라 인천 계양을 선택한 것에 대한 어떤 비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를테면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분당갑에 출마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명분이 없습니다. 뭐 안랩을 거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역에 대한 연고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얼마나 지역 주민들과 호흡했느냐, 정치적 활동을 했느냐 이런 문제로 평가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사실 노원병이고
그 지금 하는 그게 진짜 명분이라면 경기도지사 출마했어야지 왜 서울시장 준비했습니까? 사실상 명분 없는 건 똑같고 분당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승리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길로 치면은 안철수 위원장도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경선에 출마했던 후보들 같은 경우도 홍준표 의원이나 혹은 뭐 유승민 의원이나 다 그렇게 따지면은 무슨 명분으로 출마하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대선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상대한테만 가혹한 정당성을 들이대고 본인들한테는 그걸 피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반박을 드려야겠는데요. 사실 그 분당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총선으로서도 이게 굉장히 승리를 담보할 수 없는 지역인 건 맞습니다. 지금 경기도 판세라는 것이 상당히 국민의힘에게 불리하다라는 것이 중론이고요. 지난번에도 김은혜 의원이 승리를 거뒀을 때도 정말 박빙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안철수 지금 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출마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부분은 대선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반성과 성찰 없이 바로 선거를 나온다는 걸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요.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단일화를 통해서 이 윤석열 정부를 창출한 어떻게 보면 공신으로서 좀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결국 이 정부에다가 힘을 실어줘야 될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던져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선에서 패배했던 이재명 후보와 같은 선상에서 놔가지고 명분이 없다라고 동치시키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덧붙이시겠어요? 아니 뭐 그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요. 0.73%포인트라는 것은 저희가 뭐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각 당이 전체적인 정치적인 상황에서 반성과 성찰은 다 해야 되는 문제예요. 0.73%포인트지만 이겼기 때문에 우린 반성할 게 하나도 없고 성찰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출마하는 건 괜찮고 또 다른 당의 같은 경우에는 출마 자체가 안 된다. 이거는 사실상 지금 다른 당의 전략에 너무 감나라 배나라 할 문제는 아니고 각 당에서 지방선거 판세를 보고 알아서 결정하면 될 문제다. 지금 너무 민감하게 얘기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두 사람 각각 질문 드릴 텐데 안철수 위원장 얘기하기 전에 이번 지방선거를 좀 통틀어서 두 사람의 좀 역할을 전망해 본다면 이재명 고문과 안철수 위원장의 좀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를테면 각자 수도권 어떤 열세 지역을 좀 보완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각 당에선. 네, 뭐 지방선거에서 역할이라는 것이 지금 이재명 상임고문의 경우에는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네.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판세를 지휘할 이제 그런 책임까지 갖고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지금 누가 이길지는 예측은 어렵습니다만은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한다고 한다면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그 정치적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당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또 부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자신의 지역구 이제 분당갑에 가서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야 될 그 책임이 지금 남는 겁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경기도에서 같이 뛴으로 인해서 그 김은혜 경기도지사와 또 다른 그 후보들과 함께 러닝메이트적인 성격을 또 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기도의 지금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좀 열세인데 여기에는 조금 안철수 후보의 그 득표력을 좀 기대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네, 같은 질문 드릴 텐데 좀 덧붙이면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입성에 성공할 경우 당 대표 출마 가능성까지 좀 연결해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겠죠? 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신인규 부대변인이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금 그렇게 녹록한 지방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 모를까. 이게 뭐 결과가 별로 좋지 않으면은 어쨌든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천 그 계양을 출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비판들이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당권을 도전하는 것까지 그렇게 매끄럽게 질주하듯이 하기는 어려울 거다. 지금 당장은 이재명 고문께서 우리 당의 구심점이 돼서 지방선거를 잘 지휘하고 수습하는 역할에 집중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앞서 이재명 고문 얘기할 때 잠시 안철수 위원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양쪽 모두 명분 쌓기에 좀 나서고 있다는 표현하셨습니다만 안 위원장 역시 이제 명분에 대한 공격을 받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실제 연고지가 서울 노원병이고 그래서 또 안내 본사가 있는 점을 본인이 강조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사실 그 지역구를 이렇게 옮긴다는 게 정치인한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경기도 선거에 조금 도움이 되겠다는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결단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알렙의 그 이제 근거지라든 이런 것들을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건데 결국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비교를 조금 부당하다고 하셨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0.7% 차이로 졌다고 하더라도 승리한 쪽이 당연히 오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결국은 승리한 쪽에서는 이 정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가야 될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고 패배한 쪽에서는 지금 선거 끝난 지 2달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2달도 안 됐다 그러면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본인들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사실 뭐 국회 모습을 봐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전혀 지금 반성과 성찰에 대한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막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들의 중론이 좀 대선 패배 이후에 바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천 계양을에 소위 꽃가마를 타러 간다라는 비판까지 가하는 것은 조금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시청자들께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가 정치적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연고를 따지는 게 그게 무슨 거대한 정치적 명분인 게 아니라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끌어냈으면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이라는 게 꼭 그 지역에 살았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험지에 뭐 건물들은 험지에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총선에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호남에 건물들이 출마합니까? 아니거든요. 선거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이 문제를 따지는 거고 실제로 운신의 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따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안철수 위원장의 분당갑 출마도 그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 게 경쟁력이 있고 안전하게 자기 자산을 보존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반성과 성찰이 없다는 비판은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문제지만 어느 지역에 연고도 없는데 출마하는 게 뭐 명분이 없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위원장 어떤 행보 관련해선 어느 순간부터 이준석 대표의 물론 당 대표이기도 합니다만 반응이나 어떤 논평이 좀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 안철수 위원장의 분당갑 전략 공천에 대해서 출마 선언에 대해서 전략 공천에 해당하지 않고 꽃가마는 없다라는 것을 또 재확인했다 이렇게 좀 확인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전략 공천이라는 것은 그 당원 당규에 나오는 그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 공천의 요건에 해당이 되면 이제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략 공천의 그런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취지고 결국은 이제 지금 또 박민식 전 의원이 나온다고도 네. 지금 선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이제 뭐 어느 정도 선거를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결국은 원칙대로 이거는 좀 해야 당에도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특히 이 분당의 지역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박빙 선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천 과정을 매끄럽게 진행하지 않으면은 이게 또 본선에 가서 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좀 급하더라도 조금 진중하게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 대표가 다른 공천자들과 마찬가지로 단수 공천, 뭐 경선 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건 앞서 말씀하신 당원 당규에 따라 좀 추가적으로 지켜볼 일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만약에 다른 후보가 없다 그러면이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미 다른 후보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당에 부담을 더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재명 고문 얘기할 때도 여쭤봤습니다만 안 위원장의 공천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나가는 첫 선거거든요. 역시나 물론 이재명 고문과는 좀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당권 도전 측면에서 본다면 또 어떻게 결과에 따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대선 때는 행정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 총리직을 고사하고 당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실제로 자산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내 입성이 꽤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다시 한번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권 도전은 사실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짚기로 하고 다음은 이제 국회 다음 달 후반기 원 구성을 짚을 텐데 사실 검수완박 전국에서 또 인사청문 전국을 거쳐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측면이기도 합니다만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국회는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으로 나뉘어서 원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전반기 원구성의 문제가 후반기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후반기 원구성은 다시 원점에서 법사위원장과 의장을 동시에 다 차지하겠다는 것은 정말 독설이자 뻔뻔스러움을 극치라고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해서 얼마나 더 많은 폭거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좀
뒤바뀐 것에 대해서는 좀 잠시 짓기로 하고 지금 권성도 원내대표 발언 중에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해서 얼마나 많은 폭거를 저지르려고 한다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동시에 다 차지하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은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그 원칙을 어겨서 지금 나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국회의장을 원래 다수당이 가져가면요.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상호 견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당이 원래 관례적으로 해왔던 건데 이거를 민주당이 깨버렸죠. 그 원칙을 깼고 당시에도 그 이제 국민의힘이 거부를 하면서 18개의 상임위를 다 차지를 했습니다. 그게 또 국민들이 비판이 거세니까요. 민주당이 반선적 고려 차원에서 서로 이제 합의를 이루었고요. 그러면서 그 나온 합의안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을 주겠다. 왜냐하면 의장은 또 민주당이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갔다가 이제 원칙으로 돌아와서 그 원칙을 합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못 지키겠다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쭙고 싶은 것이 이거 합의하신 분이 윤호중 원내대표였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지금 공동 비대위원장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이거를 부정하시기 위해서라면은 전임 원내대표와 본인은 이 다른 민주당이어야지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같은 민주당 안에서 원내대표가 교체가 됐다고 해서 전임 대표가 월권을 했으니까 그럼 이거 못 지키겠다. 본인들이 월권을 했거든요.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상임위원장을 또 독식하기 위한 명분을 또 억지로 쌓는 모습들은 상당히 국민들에게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밝힌 논리는 민주당의 논리는 뭐냐면 전임 지도부가 후임 지도부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까지 정하는 건 권한밖의 일이다라고 이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말이 설득력 있을지는 저 사실 모르겠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민망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협상에 임하는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을 각오하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최종적인 그 원구성 협의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원구성안을 최종적으로 보고 나서 평가해도 늦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지난해 원구성을 협상을 그렇게 할 때는 협치의 폭을 좀 넓혀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매번 싸우기만 하지 말고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해보자 이런 합의였는데 그 이후에 정치적 상황을 보면은 상호 협력의 공간이 상당수 파괴되었습니다. 이게 뭐 비단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있고 양당에 다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건데 서로 한 뼘도 양보하지 않고 신뢰를 상호 깎아먹고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에 나와서 그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로는 원내대표 간 합의한 사안을 두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합의를 파기해버리면 앞으로 협상 파트너로서 2년간 어떻게 믿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안을 후퇴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지금 신뢰를 깎아먹다 보니까 생긴 문제고 앞으로는 이 문제를 협상해 갈 때 저희가 지금 지적해 준 것처럼 상임위 독식, 그다음에 입법 독주 이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협상 카드로서 썼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국민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큰 비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입법 독주, 의회 독재라는 어떤 반발, 비판을 감수하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법사위를 사수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법사위라는 게 사실은 지난해 합의할 때도 뭐 그 문구가 있었지만 체계 작구 심사만 하자. 그 조건 하에서 이건 뭐 국민의힘에 넘기자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됐는데 제대로 개혁이 안 됐습니다. 법사위에서 좀 시간을 끌려고 하면 입법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뭐 상원의회처럼 미국의 상원의회처럼 기능했던 게 사실이라 네. 모든 국회에서 이 법사위를 차지하기 위해 힘겨루기를 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주더라도 협상을 하러 들어가는 입장에서 한 팔을 묶어두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세게 질러놓고 그다음부터 협상에 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럼 앞으로 좀 협상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얼마든지 변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선 또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 또 앞서 말씀드린 뭐 검수완박 관련, 뭐 중수청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에 대한 어떤 대응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예, 저도 우리 하원기 대변인님 말씀처럼 이게 협상을 위한 그냥 카드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단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자신들의 권력을 또 확인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예전과 같은 그런
안 좋은 행태를 또 반복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곤란해지는 겁니다. 지금도 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셨겠지만 상당히 의회제도 자체를 말살하는 방식으로 좀 민주당이 의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저런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씀이 단지 협상용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사위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상원 노릇하면서 국회의 의사를 지연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도 국민의힘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요구할 때는 받았을 때 정말 그거를 과거와 같이 이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저는 주지시키겠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그 합의 번복 부분도 사실 저희도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합의를 깨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그 협상 과정 속에서 합의안을 깨면서 사실상 원내대표의 그 협상권이 상당히 유명무실화되게 한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또 책임에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야지 이게 서로가 강대강 대치가 되게 되면은 또 이거 상임위원장 가지고 또 다툴 것이거든요. 그럼 국민들 앞에 아마 21대 국회는 아마 거의 사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의결 사흘 만에 이제 사의를 수용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퇴임식 없이 대검을 떠나게 된 다시 말해 검수완박 경랑 속에서 임기의 절반을 채운 채 김호수 총장이 퇴장을 했습니다.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김호수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건 여러 차례인데 끝까지 묶어두기는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새 정부 출범까지 사실 한 손에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자꾸 질질 끄지 말고 자기 정부로 넘기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검찰 국민 피해 우려 이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지금 차기 정부에 대한 인사도 보면은 검찰 혹은 기재부 출신,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힘이 강해질 거라는 거는 지금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서 사실상 검수완박이라고 표현되는 수사 기소권 분리로 힘을 좀 빼놓긴 했지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힘을 행정부에서 사용하려면 얼마든지 또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대검을 떠나면서 김호수 총장이 남긴 얘기가 좀 대비되네요. 검찰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예, 사실은 다른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예, 뭐 우연으로 거듭되면 그걸 필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인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다 실패했다고 아마 간주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검찰총장이 한 분은 지금 대통령이 되셨고 한 분은 이런 식으로 불명예 퇴진을 지금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검찰총장들이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처럼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사실 김호수 총장에 대해서는 저는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법무부 차관을 지냈거든요. 문재인 정부 내내 고위직을 했습니다. 법무부 차관을 하면서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을 이분이 이제 보좌를 했는데 사실상 보좌 제대로 못했거든요. 자신의 직을 걸고라도 자신의 소신이 그랬다면 그걸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법무부 장관의 어떻게 보면은 그 리더십에 대해서 완전히 협조를 하다가 본인이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검찰이 코너 끝까지 몰리고 나니까 이제 와서는 또 자신의 소신이라면서 이렇게 밝히는 모습이 참으로 그 소신 없는 공무원의 모습을 저는 보는 것이 안타깝고요. 네. 조금 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소신을 권력자들에 대해서도 가지는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청문회 전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새 정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기타 장관 후보자들을 딜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예.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개 인사들을 검증해서 부적격 후보자는 부적격 후보자대로 저희들 입장을 분명하게 할 것이고 네. 적격 후보자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적격으로 채택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관례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는 예를 들어 장관 한 10명씩 우르르 들어가면은 의례적으로 한두 명 낙마시키면 나머지는 통과시켜준다. 이런 참 국민 입장에서는 불행한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회가 욕을 먹었는데 그걸 민주당이 진짜 하겠다고 한다면은 이게 무슨 상황이냐.
네, 앞서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얘기 중에 딜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란 말은 왜 나왔냐면 권성도 원내대표가 일부 후보 낙마시키면 총리 인준해주겠다고 물밑에서 제안을 해왔다. 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인터뷰에 대한 이제 진성준 부대표의 설명인데 지금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카드가 총리 인준 카드가 좀 유일해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 뭐 한두 명 통과시켜주면은 뭐 낙마 안 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임명 강행하면 끝날 문제고 총리 인준 부분에 대해서만 민주당이 카드를 들고 있는 셈인데 이거 뭐 총리 인준 안 하면은 뭐 나머지는 그냥 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런 부분은 있죠. 이게 정치적 협상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제들이 많은 후보들이 이렇게 열거가 돼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모두 뭐 부적격이다, 낙마시킨다. 그러면은 그건 그 나름대로 또 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당은 여당 입장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문제라고 지금 지적받는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호영 후보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행하고 말겠다고 이런 태도를 취하면 사실 전 이런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강행하면은 아마 그게 다 후과로 돌아올 겁니다. 예. 뭘로 돌아온다? 후과로 돌아올 겁니다. 후과로 돌아올 것이다. 네. 대변인님은 어떻게 저도 보십니까? 사실은 그 조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권을 바꿨더라도 같이 일할 수 있는 총리 그리고 장관을 임명을 해야 이제 정부가 출범을 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너무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건 뭐 정치 관행적으로 참 문제였던 부분이라 전 이번에 민주당이 이걸 좀 대승적으로 끊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부적격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 목소리 전 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30번이 넘도록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대로 밀어붙였다가 지금 이제 이 정권을 내주는 상황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야당인 이제 민주당의 의견에 저는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협치의 카드인 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문재인 정부, 그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그 당시부터 이제 총리를 한번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 업무 능력이라든지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관료 출신이지만은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이분보다 더 협치의 상징인 분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 카드라는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검증이라는 것이요. 결격자를 골라내는 것이 검증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장관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요. 마치 야당인 국회, 민주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동의 받는 사람만 다 써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정말 결격자들만을 골라내겠다. 이런 태도로서 전 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말씀하시죠. 한 가지만 반론하자면은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업무 능력 그리고 말씀하셨던 정파성 때문이 아니라 윤리 때문입니다. 윤리적 지적을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국민들도 부정적으로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인수위로부터 지명 이틀 전 밤에 연락을 받았고 지명 하루 전에 인사검증 동의서를 냈다라고 말을 직접 했어요. 그게 사실은 물리적으로 실무자들이 검증이라는 걸 할 수 있을 리가 없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문제들이 자꾸 터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반성을 하고 지적할 건 지적을 해야 된다. 충분한 검증을 거쳤더라면 나았을 텐데 검증이 실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그냥 발목 잡기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 사실상 검증을 미숙하게 했던 스스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여기 첨언을 조금만 하자면 윤리의 문제인 거 저는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감정을 건드렸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과 내지는 향후 어떻게 처신할 거라는 그런 공적인 담보까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치의 문제라든지 업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윤리의 문제라는 것을 결국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비교 형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윤리적으로도 모두가 다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총리를 인선하는
인선하라 그러면은 사실 아무도 총리 인선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국민의힘이 장관을 총리 인준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발목 잡기라고 한 상황에서 당선인이 한덕수 후보자랑 통화를 했습니다. 새 정부 총리는 이제 한덕수뿐이다라는 어떤 이를테면 배수의 진을 친 건데 이런 당선인이 직접 나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인규 부대변인께서 이제 비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수 동의합니다. 인사 과정에서 저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나중에 다 후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과 기싸움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결국 저게 누구랑 싸우게 되냐면 대중들이랑 싸우게 됩니다. 저희도 그랬거든요. 이게 야당에서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지만 결국 국민 시선에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어떤 인사를 강행할 때는 국민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인사를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청문 전국에서 일단 분수령을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9일로 좀 보고 있는데 이 청문회를 좀 지켜보고 나서 여야 입장이 좀 바뀔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청문회에서 뜨거운 이제 감자 같은 청문회가 이제 저 한동훈 네. 청문회인데요.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지나고 나서 아마 큰 가르마는 타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것도 결국은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결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정치적인 결단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전 아까 하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이게 서로 여야가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조금은 더 국민 눈높이를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다가가는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인재의 풀을 자신들의 측근들로서만 채울 것이 아니라 좀 더 두루두루 찾는다 그러면 저는 도덕적 흠결이 적은 사람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런 식으로 인재의 폭을 더 넓히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 가지 좀 당선인 측도 발언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민주당이 이런 식이라면 태도에 따라서 임명 강행, 정호영 후보자 임명 강행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도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거는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뭘 하고 있길래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명을 강행하면 당선자한테도 안 좋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여당하면서 지금 아까 비판에 직면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태도를 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시선에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여론과 또 추가 낙마의 부담, 사실 요 며칠 계속 썼던 표현인데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도 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정호영 후보자를 강행하겠다 이거 굉장히 저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이게 정치적인 후과로 다 돌아온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 그 몇 명이 낙마하느냐 전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건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결국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 숫자를 우리가 미리 정할 수도 없고요. 뭐 상당히 소수일 수도 있지만 또 상당히 대폭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새 정부가 정말 국민 눈높이를 더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국민을 더 두려워하는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새 정부의 출발부터 더 어떻게 보면 보약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어떻게 보면 기싸움식으로 해서 더 한 명이라도 밀어붙이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국민들과 소통하며 어떤 부분들을 지금 국민들과 또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지를 더 귀 기울여 드려야 그것이 새 정부에게도 도움이 된다. 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취임식 얘기로 넘어갈 텐데 그 얘기하기 전에 인수위 해단식 얘기를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0일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는데 당선인이나 인수위 측은 일단 만족한다, 만족감에 대해 표시를 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대로 전해드리면 남긴 것은 찢어진 공약집이다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진짜 후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후하게 평가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조금 기대 심리에 조금 너무 이렇게 이게 깎아내리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발표한 게 보면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손실보상 같은 문제만 해도 사실상 50조 지금 빨리 당선되자마자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후퇴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까 기재부에서 알아서 잘 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가 인사도 지금 마찬가지고
정부 조직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지금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공을 떠넘기고 있는데 합의안을 협상안을 가지고 와서 논의를 하면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지레 민주당에서 안 해주니까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그렇게 높게 주기 힘들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지금 인수위 시절 50일을 평가하자면은 사실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것을 뜬금없이 밀어붙이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합의안에 대해서까지 철회하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걸 이제 국민들의 뜻에 더 쫓아가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 부분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요. 네. 용산 이전에 대한 것도 국민들의 물론 반대 목소리가 많았지만 그래도 소통하는 청와대로 가기 위한 하나의 노력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전 좋게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인사 부분인데요. 저도 인사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들 중에 저는 조금 부풀려져 있는 비판들도 많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아쉬운 점은 인사에서 조금 더 신선하고 조금 더 새로운 인물들, 국민들이 새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이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용이 덜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그렇지만은 인수위가 별탈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점수는 후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인선 얘기하셨으니까 대통령실 비서관급 2차 인선도 발표를 했거든요. 좀 면면으로 볼 때 지난번 인선들과 좀 비교해서 볼 때 물론 조금 다르지만 체급은 좀 다르지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개선된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근데 저는 사실 민주당의 비판 중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요. 검찰 공화국이다 뭐 자꾸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데 아니, 검찰 공화국을 뭐 하려고 하지도 않지만은 하려고 한다 해도 이미 검수완박으로 본인들이 다 검찰 수사권을 빼들어간 상황 속에서 자꾸 이런 유령 같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당연히 윤석열 당선인께서 검찰에서 조직 생활을 하고서 왔기 때문에 그쪽 인연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 사람들이 왔다는 걸 가지고서 너무 과도하게 비판하는 건 문제라고 보고요. 이번에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MB 대통령 시절에 이제 청와대 생활을 했던 분들이 좀 많이 약진을 했다는 게 특징으로 볼 수 있고 네.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의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받기 위해서 좀 관료 출신들을 많이 중용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민주당이 비판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공직기강 비서관에 이제 내정이 된 이시원 검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과 더불어 정의당 같은 경우도 뭐 국민 우습게 보는 망동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인사입니다. 사실은.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 기소 공판을 전부 다 담당했던 인사인데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구고검에 좌천됐을 때 윤석열 당선인이 이시원 검사도 그때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경북대 정호영 교수도 대구고검에 갔을 때 만났다는 건데 이게 너무 사적인 연에 따라가고 있다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금 그 신인규 부대변인께서 검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부적절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 공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사포를 찾으면 되는 문제지 당선인 개인의 사적인 연으로 뭐 살아온 환경이 검찰에 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개인에 편중돼 있다는 고백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국민의힘에도 뭐 인재들 오디션 통해서 뽑은 인재들 많지 않습니까? 뭐 지금 신인규 부대변인도 마찬가지지만은 국민의 어떤 투표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 많은데 일기 대변인단 보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써먹고 그냥 없어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너무 사적으로만 인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어쩔 수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조금만 반박을 드리자면은 예. 지금 인사 자체가 뭐 친분 위주로 했다라는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좀 유의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청와대 비서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서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가장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친분회적인 요소들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다 문재인 대통령 가까운 분들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비판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비판이라는 것이고 사실 저도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 아까 제가 무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지금 이시원 그 공직기관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굳이 그런 분을 해서 오히려 민주당에게 공격의 소재를 던져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짧게 취임식 얘기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카퍼레이드가 없다는 점 그리고 취임식 마치고 당선인이 국방부 청사에 설치된 대통령 집무실로 간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에 눈에 띄십니까? 저는 뭐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없는데요. 이색적인 게 없나요? 특별히? 취임식 관련해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신라 호텔 얘기부터 해서. 다만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재호 지금 상임 고문이 MB 정권 출범하고 나서 처음에 그때 당시에
그때도 여가부 폐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은 취임식 참석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이재호 상임고문이 여야 그 협치를 위해서 민주당을 찾아가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취임식이 조금 여야가 다 있는 그림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당이니까 조금 염두에 두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때는 사실 탄핵 이후에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성대하게 못했을 겁니다. 그냥 국회 안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네. 지금은 이제 야외에서 정말 그 원래대로 했던 취임식대로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이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출범은 전 국가적으로도 응원을 할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 새 정부가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좀 기원의 마음을 많이 담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질에 있는 한국인 집단 농장의 공사 현장에서 한국 어린이 5명이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공사 현장의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벌어진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브라질 중동부 바이아주의 포르보사 두히후 프레토시 인근에 있는 한 농장 홍보 영상입니다. 한국의 유기농 농업단체가 운영하는 해외 농장 가운데 한 곳인데 지난달 29일 이 농장의 공사장에서 한국인 어린이 5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어린이들은 6살에서 11살 사이로 당시 현장에서는 정화조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아이들이 놀러 나간다고 한 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 사고 현장에서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공사장에서 갑자기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주변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을 덮치며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인은 유가족과 관련자 조사 등을 거친 뒤 최소 한 달 이후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현지 경찰은 또 사망 원인 조사와 별도로 현장 공사 관계자 등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주 브라질 한국 대사관은 피해를 확인한 뒤 공사와 영사를 현장에 파견해 사고 경위 등을 파악했고 브라질 현지 경찰에 철저하고 신중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추모 기간을 선포했고 장례식은 지난 2일 치러졌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임관을 앞둔 해군 사관생도 2명이 동기 외국인 교육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외국인 수탁 교육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전 해군 사관학교 생도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초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 사관학교 외국인 수탁생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같은 학년 여성 외국인 교육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2명 가운데 1명은 외국인으로 이들은 사건 뒤 출교됐고 범행 당시 모두 4학년으로 임관을 불과 2달가량 남겨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일 동안 활동을 이어온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해단식을 열고 모든 업무를 마쳤습니다.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자평했지만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내놓지 못한 채 존재감 없는 인수위로 막을 내렸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국정과제 발표로 사실상 업무를 종료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해단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3월 18일 현판식을 열고 출범한 지 50일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모두 인수위 활동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새 정부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충실하고 또 별 탈 없이 이렇게 신속하게 인수위에서 정부 출범 준비를
한 예가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100여개를 보고 있으면 그전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이런 국정 과제들이 있었는가. 그러나 밖에서 인수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릅니다. 우선 역대 어느 때보다도 정책 방향이 흐릿하다는 비판이 큽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원론적인 정책 외에 윤석열 정부만의 국정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이명박 정부의 MB노믹스처럼 이전 인수위들이 나름의 굵직한 국정 청사진을 제시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 110가지를 다 알려지 말고 다시 대통령이 취임하면 새 정부에서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것만은 꼭 5년 동안에 실현하겠다 하는 것들을 다시 좀 취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잡음은 컸습니다. 초반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갈등이, 중반에는 당선인과 인수위원장 충돌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후반에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가지고 신구 권력이 충돌하고 또 공공기관장 인사 가지고 충돌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인수위가 자꾸 그런 부분 쪽에 자꾸만 보도량이 많아졌던 겁니다. 여기에 공약 후퇴, 파기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여소야대 국면을 극복하고 얼마나 뚜렷한 정책을 얼마나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가 윤석열 정부 초기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전 검사가 새 정부 공직기강 비서관에 발탁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랐다며 인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데 조만간 고소인 자격으로 유 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 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2013년 검찰이 기소한 이른바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이후 국정원 직원이 핵심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간첩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고 뒤늦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검찰총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사건 수사와 기소에 관여했던 당시 담당 검사가 바로 새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에 지명된 이시원 전 검사로 정직 1개월 징계는 받았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YTN 취재진 앞에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귀와 눈을 의심할 정도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새 정부에서 그런 사람을 발탁해가지고 공직기관에서 중책을 맡긴다? 저는 정말 너무 이해할 수가 없고. 동생 유가려 씨가 모든 사실을 얘기했지만 이 전 검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도와줄 수 없다며 거짓 증언을 유지하게끔 설득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거론하며 인선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겁니까? 잘못된 이시원 인선에 대해서는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취임하면 검찰 조직을 총괄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겐 사과를 해주면 좋겠지만 사과를 안 할 것 같다며 기대를 접었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간첩 혐의가 조작으로 드러난 뒤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대북 송금 혐의로 유 씨를 뒤늦게 추가 기소했고 이마저로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 씨가 지난해 11월 책임자들을 수사해달라며 공수처에 고소장도 낸 상태로 오는 17일 유 씨의 고소인 조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유 씨를 조사한 뒤 직접 수사나 이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인데 유 씨는 이시원 전 검사 고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전 검사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 취재진에게 검사 시절 처리했던 사건과 공소유지에 관한 것이라 별도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한동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머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는 문 대통령을 맞을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지지자들의 발길도 벌써 이어지고 있고 집회까지 열리는 등 조용하던 마을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자리 잡은 문재인 대통령 사저. 퇴임을 며칠 앞두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람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문 대통령이 아직 입주하지 않은 빈집이지만
사절을 보려는 사람들이 찾는 겁니다. 마을도 조용하고 건물도 깨끗하고 잘 지어놓으신 것 같아요. 남은 여생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 발전 차원이라든지 지역 발전 차원에서 아주 좋은 모범적인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썩 좋다고 생각합니다. 퇴임 당일에는 훨씬 많은 지지자가 모일 것을 대비해 양산시와 경찰은 마을 교통 통제에 나섭니다. 마을 입구 한참 전부터 차량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일 많은 인파가 예상되기 때문에 평산 마을을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사저 구간까지 일방 통로를 시키는 방법으로 마을 주민들에게는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미리 출입증을 발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2km 정도 떨어진 놀이공원 주차장을 임시로 개방합니다. 마을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사저 입주를 반대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습니다. 또 10일에도 마을 인근에서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5년 동안 임기를 마치고 취임 전 사저를 떠나 양산 평산마을 새보금자리로 들어오는 문 대통령.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YTN OTN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전국 곳곳이 봄 축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알싸한 봄나물 축제가 열렸는데요. 일상 회복과 함께 다양한 지역 축제가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강원도 최북단 양구군 해안면 산자락. 어른 손바닥만큼 활짝 핀 곰취가 빼곡합니다. 봄이 준 선물 덕에 농부 손길은 분주합니다. 진짜 향도 좋고 풍미도 좋고 식감도 좋고 자랑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갓 수확한 싱싱한 곰취가 도착한 곳은 축제장.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3년 만에 다시 열린 강원도 양구 곰취축제. 금강산도 식후경. 점심시간엔 곰취를 맛보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알싸하고 향긋한 곰취를 맛보면 지갑은 자연스레 열리고 돌아가는 길엔 어김없이 곰취 한 상자씩 손에 들게 됩니다. 곰취 금방 따서 너무 싱싱하고 맛있고요. 이제 많으니까 장아찌도 남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한지로 만든 만여 개의 등이 일제히 불을 밝혔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야경에 사람들은 발길을 멈춥니다. 온전한 대면 축제로 막을 올린 원주 한지축제입니다. 오는 15일까지 실내외 전시와 다양한 체험 행사가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마임 축제로 꼽히는 춘천 마임 축제도 돌아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예정. 축제 하이라이트, 밤을 새우며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불의 도시 도깨비 난장 코너는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힘들 거고요. 여러분들의 마음들은 아주 심하게 흔들릴 겁니다. 5월 마지막 주에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춘천마임축제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5월에만 전국적으로 40곳이 넘는 축제가 대면 행사로 진행됩니다. 일상 회복과 함께 다시 기지개를 켠 지역의 다양한 축제들,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오늘 서울 잠실동에 있는 놀이공원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어린이날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오전 11시부터 입장이 제한됐습니다. 롯데월드는 학교 재량 휴일로 인파가 몰리면서 어린이날보다도 입장객이 30% 더 많이 몰렸다며 온라인 예매도 중단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도 오늘 정오부터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에서 제주를 잇는 백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불과 90분 만에 갈 수 있는 국내 최단시간 제주행 배편인데요. 섬 관광 활성화와 교통권 확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힘찬 경적 소리와 함께 3,500톤급 여객선이 첫 항해를 준비합니다. 진도와 제주 102km 거리를 잇는 산타모니카호입니다. 탑승 인원 606명에 승용차 86대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운항 시간입니다. 산타모니카호는 최고 시속이 83km로 이곳 전남 진도에서 제주까지 9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초회속 카페리선입니다. 호주에서 만든 산타모니카호는 특수 공법을 적용해 거친 파도에도 진동 현상을 줄이고 배 안에는
항공기와 같은 최고급 좌석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풍랑주의보에도 운항이 가능해서 관광객과 섬 주민들의 일일 생활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진도는 평목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극복하고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고 진도에는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기여하고 또 추자도 및 제주도에도 새로운 물류도 또 차량도 여객도 수송함으로써 관광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진도군은 신규 항로 개설로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진도항 부대 시설을 정비하고 케이블카와 대형 리조트 등 지역 관광지와 연계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울림산방, 그다음에 진돗개 테마파크, 세방락조 이런 데를 연계해서 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제주를 최단 시간으로 잇는 산타모니카호는 하루에 2차례씩 오갑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서울 한강로 3가 용산역 인근 공사 현장에서 포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가로 30cm, 세로 1m 크기의 포탄을 해체한 뒤 회수해 갔습니다. 경찰은 6.25 당시 사용한 포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수 싸이가 5년 만에 발표한 앨범의 타이틀곡 대댓이 국내 주요 음원 차트 정상을 석권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프로듀싱과 피처링에 참여한 대댓은 오늘 오후 2시 기준 지니, 플로, 벅스 등 임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인 멜론의 대표 차트인 톱 100에서도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제치고 오늘 오전 한때 정상에 올랐습니다. 싸이의 신나는 에너지가 긴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는 분위기와 맞물려 대중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성과는 또 데뷔 22년 차를 맞은 싸이가 여전히 대중의 취향을 저격하는 저력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빨리 고쳐야죠. 치약으로 틀니를 닦는 것도 잘못된 습관이래요. 폴리덴트는 상처 없이 99.9% 살균해주니까 틀니 이제 걱정 없어요. 최신 기술만 나오면? 나무만 많이 심으면? 글쎄요. 오늘의 삶에 맞게 밸런스를 이뤄야죠. 스마트, 에코, 피플. 밸런스, 오늘의 집이 되다. 결혼하고 싶다면? 여보야. 결혼하고 싶다면? 여보야. 결혼하고 싶다면? 여보야. 딱 맞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면? 여보야. 나 요즘 폼나게 살아요. 폼을 바꿨거든요. 회복에 잠을 만드는 까르마 스마트폼. 폼을 바꾸면 폼이 바뀐다. 토요일인 내일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점차 그치겠고 내리는 시간도 짧습니다. 여기에 양도 적어 나들이 즐기는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또 낮부터는 날이 개면서 기온도 크게 오릅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14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24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예년보다 높아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새벽까지, 영서는 오전까지, 동해안은 낮까지 1에서 5mm 정도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그 밖에 충청 이남에는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여전히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 양이 적어 건조함을 해소하지 못하겠습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계속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4도, 광주 15도, 부산 1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4도, 광주 25도,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어버이날인 모레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예년보다 조금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